지금 뭐 정부 하는 꼴, 나라 하는 꼴을 보니 못 받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얼마냐면, 국민연금이 내가 100만 원 벌었다고 신고하면 그 신고한 소득의 42%를 연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벌었다고 신고해서 보험료를 낸 사람들이 42만 원은 연금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를 내냐면 100만 원 벌어서 9만 원 내거든요. 9만 원씩 내고 나중에 연금은 42만 원씩 평생 받는 거예요. 5배를 받는 겁니다. 이게 장사가 되겠어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이영주 연금 박사님 모시고 노후 준비와 연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주입니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성정길 TV 구독자 여러분 뭐 이미 한번 뵀죠? 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연금 1등, 대한민국에서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가장 합리적인 솔루션까지 제공해드리고 있는 연금 박사 이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많아서 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괜찮나요? 제가 이 연금 방송을 벌써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민연금 걱정하지 마셔라. 국민연금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가지고 못 받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뭐 정부 하는 꼴, 나라 하는 꼴을 보니 못 받을 것 같아요. 네. 국민연금이 기금이 고갈되는 건 확정이지 않습니까?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됩니다. 지금 상태로라면 더 빨리 고갈되겠죠. 자,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곡간이 비니까 그 해에 돈을 걷어서 그 해에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지금보다 많이 받는 건 불가능하고, 하지만 뭐 적게 받지 못 받는 건 아닐 거다. 그리고 국가가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 갑자기 뭐 지급을 못 한다거나 이런 건 사실상 거의 국가 붕괴 사태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지급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국민연금 계약이 되지 않는다면 이 기금 고갈은 더 빨라질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제도를 유지할 때 있어서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실제로 지금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얼마냐면, 국민연금이 내가 100만 원 벌었다고 신고하면 그 신고한 소득의 42%를 연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벌었다고 신고해서 보험료를 낸 사람들이 42만 원은 연금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를 내냐면 100만 원 벌어서 9만 원 내거든요. 9만 원씩 내고 나중에 연금은 42만 원씩 평생 받는 거예요. 5배를 받는 겁니다. 이게 장사가 되겠어요? 우리 카프카님이 만약 이런 장사 하려면 하시겠어요? 예? 원가는 42,000원이 원가가 드는데 네. 실제로 파는 건 9,000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안 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안 망하려면 적어도 42,000원을 주려면 42,000원 걷어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만약 그냥 이론적으로라면 개혁이 안 된다면, 지금 소득 대체율이 42%이기 때문에 연금을 지급하는 게 42%이기 때문에 걷는 것도 42% 걷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뭐 소득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소득의 42%를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내야지 제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래요. 근데 안 내지 아무도.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뭐 내라 그러면 아마 대부분 다 청와대나 강화문 가가지고 머리 띠두르고 이러고 있을 거예요. 아마 머지않은 장래에 벌어질 일입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하루빨리 개혁이 필요한 거죠. 그래 기금 고갈을 늦추고 몇 가지 이제 뭐 세금으로 지원을 하고 이런 게 필요한 건데, 이게 지금 결국은 안 되고 있다. 물론 이제 여당 야당이 그걸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나 야나 똑같아. 이게 협의한다고 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있으면 딱 제도를 만들어서 가져가서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이 정부가 지금 지지율이 20% 이내잖아요. 20% 이내인 정부가 뭘 할 수가 없어요. 식물 인간이 뭘 하겠어요. 뭘 하자 그러면 다 반대할 텐데.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상황에서 뭐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를 떠나서 연금 전문가로서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가 더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하루빨리 개혁되고, 지금 나와 있는 정부안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뭐 자동 조정장치라든가 연금 보험료율 인상, 좀 무리한 부분도 있지만 꼭 실행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오히려 좀 약하다고 봐요. 근데 이 정책이 올해 안에 법이 통과돼가지고 개혁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될 가능성이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 그러면 결국 못 받게 되는 것 아닌가. 그죠? 예, 제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면 결국은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듣고 안 듣고 이전에 정치인들이 빨리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개혁하겠다고 지금 벌써 몇 년 미룬 거예요. 한 십몇 년 미룬 거잖아요. 이번에 안 되면 더 이상은 답이 없다.
왜냐면 올해 안 되면 내년으로 밀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이게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것이 사실 국민들이 먹고 사는 이슈인데 이게 정치 이슈에 말리기 시작하면 그냥 바로 다음 뭐 정부로 넘어갑니다. 그럼 벌써 그냥 한 4, 5년 밀리는 거예요. 사실 노령 인구가 지금 증가하고 있고 네. 젊은 층들은 노령 인구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어서 많이 내고 덜 받게 되는 네. 것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이거는 정말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연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애를 좀 낳아야지 애를 안 낳잖아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애 좀 낳으세요. 오늘 제 방송 보시면서 끝나고 나서 좀 애를 좀 만드십시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사실 뭐 사회적인 문제와 병행하는 것이지만 뭐 국민연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산, 뭐 주식, 경제, 기업,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죠. 대한민국이 지금 출산율이 뭐 0.7명대 떨어지고 있고 둘이 결혼해가지고 한 명을 안 낳는 시대에서 뭔들 제대로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국민연금 시스템을 조금 더 바꾼다? 이거 가지고 해결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그냥 땜빵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보험료를 지금 9%로 13%를 올린다. 그럼 좀 더 내긴 합니다. 근데 사실 그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국민연금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려면 보험료는 20%가 넘어야 돼요. 당장 올려야 돼 그것도. 근데 그것도 뭐 서서히 해가지고 뭐 16년 만에 뭐 올리겠다 이렇게 나오니 이게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내는 걸 더 많이 내고 받는 건 줄여야 되거든요. 이래야지 제도가 유지라는 것이 되죠. 근데 사람들이 내는 건 더 내는데 받는 건 덜 받는다 그러니까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받는 걸 깎는 거는 지금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걸 오히려 지금 현행보다 더 올리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산으로 가는 건지 바다로 가는 건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되고 있죠. 시스템 개선은 근본적으로 쉽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인구 구조가 개선돼야 되는데 인구 구조 개선 되겠냐 이거지. 이미 2023년생은 더 이상 날 수 없고 2024년생도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 2025년부터 갑자기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것도 안 돼. 그죠? 네. 그래서 결론은 하나 있어요. 결론 하나. 이 나라를 떠나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서 뭔가 특별한 기술이 나오려면 우리나라는 자원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전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 보면 관광자원, 자연자원, 인적자원 요 세 가지로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캐나다라든가 뭐 호주 이런 데 가면은 자연이 넓잖아요. 자연자원이 많죠. 그러니까 관광자원도 많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쓰러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자연자원이 있어 없어요. 맨 산밖에 없고 파봐야 아무것도 흙밖에 안 나오니까 자연자원이 없어요. 우리나라 관광자원이 있어 없어. 그나마 있는 뭐 문화재 다 얼죽신 해가지고 전부 신축으로 재건축하고 있잖아요. 문화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자연자원 없지 관광자원 없지. 그러니까 뭐밖에 없어. 인적 자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나마 지난 4, 50년 동안은 베이비붐 세대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인구를 낳기 시작하면서 인적 자원을 개발시켜서 인적 자원으로 먹고 살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는 인적 자원 모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죠? 뭘로 먹고 살아? 오늘 이런 얘기 하려고 나온 건 아닙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국민연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국민연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대한민국 경제 자체도 이런 부분에서 쉽지는 않은 상황일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올해가 한 달하고 조금 더 남아 있는데 올해 안에 법이 통과 안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올해도 물 건너가는 거잖아요. 올해 안에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나요? 무조건 통과돼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네,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가능성? 뭐 이제 마지막 연말 되면 또 정치인들이 바빠지니까 뭐 알아서 알고 하겠어요. 그냥 하라니까 찍으라니까 찍는 거겠지 그냥. 그리고 이제 입법되고 그런 거겠죠. 일단 그런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 안 되면 국민연금은 끝났다. 그럼 올해 안 되면 이제 국민연금 더 이상 안 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내긴 내야 되겠죠 이제. 근데 이제 받을 걸 기대하면서 내는 건 아니겠죠. 물론 이제 지금 받으시는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겠죠. 네. 하지만 앞으로 받아야 될 20, 30년 후에 받아야 될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는 훨씬 더 큰 부담이 될 거고요. 국가가 뭐 세금으로 지원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국가가 세금 어차피 누가 낸 거예요? 국민이 내는 거. 내가 낸 거잖아. 내가 세금으로 내나 내가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나 어차피 똑같잖아. 그냥 이리 낼 거 이리 내고 이리 낼 거 이리 내고. 그래서 지금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도 늦었는데 한참 늦었는데 그나마 올해마저 안 된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또 국민연금을 이렇게 받고 있다가 수령하고 계시다가 네.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연금을 더 이상 못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럼 가족분들이 대신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이기 때문에 내가 평생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계시면 평생 받는 종신연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종신연금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준다. 좋은 거죠. 근데 사람들이 항상 그 질문하면 반대로 질문하는 게 뭐냐면 일찍 죽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그죠? 네. 근데 사실 일찍 죽을지 오래 살지 내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자, 일찍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냐? 그런 걸 대비해서 국민연금이 유족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내가 받던 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하신 분이 몇 년 가입했냐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거든요. 10년 미만으로 가입하신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기본연금액의 40%가 지급되고요. 그다음에 10년에서 20년 가입하셨던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50%, 20년 이상 가입하신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60%가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던 연금액이라고 보셔도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연금 개시 전에 사망하셔도 유족연금 지급되거든요. 이미 책정된 연금액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면 10년 내다가 40살에 돌아가셨다. 40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분에게 지급될 기본 연금액을 책정한 다음에 그 연금액의 이제 몇 프로가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것이죠. 유족연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내가 만약에 사망하면 내 배우자가 받게 되는 건가요? 자, 그런데 좋잖아요. 네. 근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 개인 연금이 있죠. 개인 자산이 있어요. 내가 지금 집도 있고 주식도 있고 연금도 있고 현금도 있고 예적금도 있어요. 내가 받다가 내가 가지고 있다 사망했어.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이 상속이 되죠. 자, 그럼 상속의 특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상속이 되는 겁니다. 상속세야 낼지 안 낼지는 그때그때 달라지겠지만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상속을 할 때 누구한테 주고 싶을까? 이걸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내일 죽기로 했어. 이제 하루 남았어. 이걸 누구한테 줄까?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 보니까 이제 배우자한테는 뭐 줘야 되겠다. 그럼 배우자한테 주면 되고, 근데 다 줄 건 아니고 자식한테도 줘야 되는데 자식 중에 보니까 뭐 첫째 자식은 좀 이쁘고 둘째 자식은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럴 수 있죠. 그다음 어떤 경우에는 뭐 싹 다 마음에 안 들어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뭐 간병인한테 주신 경우도 있고 나를 마지막에 지켜준 사람이니까 사돈의 8천 조카한테 줄 수도 있고 사회에 기부할 수도 있고 내 개인 자산은 어떤 자산이든 관계없이 사망하는 사람이 물려주는 사람이 본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법정 상속 비율과 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정 상속인들이 본인이 받아야 될 비율의 절반까지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아버지가 딴 사람 다 주고 갔어. 근데 내 거 받을 거에 절반은 주세요라고 법으로 청구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누구한테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런데 국민연금은 그렇잖아요. 국민연금은 내가 받던 연금을 사망했을 때 그 연금의 유족연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세 가지 부류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 없어, 그죠? 그러면 두 번째가 25세 미만 자녀, 25세 이상 자녀는 의미 없어요. 또는 자녀 중에서 장애 2급 이상 자녀가 있으면 상관없고요, 나이 상관없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60세 이상 부모. 물론 여기 이제 손주도 포함되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 다 포함됩니다. 위아래도. 자, 어쨌든 기본적인 가정이 첫 번째 배우자, 그다음에 25세 미만 자녀, 그다음에 60세 이상 부모, 이 세 가지 분이 유족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것이고요. 이분들이 없어. 그럼 끝. 그냥 굳고. 그냥 그런 겁니다. 장례비 나와요. 장례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미혼이면 배우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배우자 없는데 자식은 있을까? 없죠. 예. 근데 부모님 돌아가셨잖아. 그럼 없어. 평생 국민연금 되고 한 푼도 못 받아요. 오래 사는 게 최고네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유족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꼭 명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개인 자산처럼 내가 자유롭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들을 잘 좀 보시고 이거 관련돼 가지고 사실 굉장히 재밌지만 억울하고 문제가 있거나 뭐 이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내가 매달 국민연금을 냈는데도 억울하게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경우인가요? 지금 말씀드린 케이스가 이제 그런 거에 다 연장선상이에요. 네. 국민연금이 내가 내서 내가 오래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억울하지 않고 훨씬 많이 받아요. 지금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 보니까 뭐 낸 돈에 적게는 서너 배, 많게는 뭐 10배씩 받는 사람도 있어요. 10배를 받으시는데요? 네, 아니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네. 돌아가신 지가 벌써 20년 넘었습니다. 네. 근데 아버지가 그때 이제 88년도에 국민연금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36년생이신데 88년부터 거의 한 4, 5년 정도 직장 생활하고 그만두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국민연금 내신 거예요. 뭐 내봐야 얼마나 냈겠습니까? 네. 뭐 한 달에 한 2, 3만 원 냈겠죠. 그러니까 다 합쳐봐야 우리 아버지가 내신 국민연금 보험료가 한 2, 300만 원? 그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 어머니가 유족연금 받으시는 거예요. 네. 유족연금 받으시는데 한 달에 최소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가까이 나오시더라고요. 그걸 지금 몇 년째 받고 계시냐? 20년 넘게 받고 있어요. 뭐 1년에 300만 원만 받아도 10년이면 3천, 20년이면 6천. 지금 한 7, 8천 받으셨으니까 아버지가 내신 돈은 300인데 받아가신 연금은 7, 8천. 그러면 몇 배예요? 20배예요. 이런 주식 보셨어요? 300만 원 투자해가지고 8천만 원 되는? 그만큼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냥 낸 돈 대비해서도 꽤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억울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받다가 돌아가신 경우. 자, 이제 정리해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알려드릴게요.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케이스. 받다가 돌아가셨는데 유족이 없어.
그러면 끝. 나는 뭐 이런 게 있어. 미혼 분들은 나는 뭐 조카에 주고 싶다. 조카한테. 뭐 개인 자산은 조카한테 줄 수 있지. 근데 국민연금은 조카까지 안 가요. 네. 배우자, 그다음에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님이 안 계시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내고 연금 받기 전날 돌아가셨어요. 한 푼도 못 받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전부 국고에 기속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미혼 여러분 아시겠죠? 국민연금 내고 계시다면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빨리 결혼해가지고 어떻게든 배우자를 만들어야 돼. 배우자 안 만들어도 돼. 자식은 만들어. 그래야지 내가 죽으면 자식한테 가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게 국가를 위해서도 여러분을 위해서도 좋은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좀 억울한 케이스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많이들 아시겠지만 유족연금 중복 수령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내가 받다 사망하게 되면 내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거든요. 자, 그런데 국민연금이 처음 만들어졌을 88년도에는 대부분 다 외벌이였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돈을 벌고 있고 집에서 살림하는 주부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남자는 국민연금 가입하고 있는데 배우자는 국민연금이 없으니까 남자가 죽으면 배우자도 노후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국민연금을 가입했을 때 이 남편분이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주자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잖아요. 내가 나 혼자 부어가지고 나도 받고 내가 죽으면 배우자에도 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때는 외벌이였지만 지금은 맞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도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둘 다 국민연금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 유족연금이 지급되겠죠? 유족연금 지급하려고 보니까 여기가 본인연금이 또 있는 거예요. 둘 다 받을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연금 받을 것이냐 유족연금 받을 것이냐 선택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본인연금을 받겠다 그러면 유족연금은 포기하되 유족연금의 30%만 드립니다. 받던 금액의 30%가 아니라 유족연금의 30%더 낮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본인연금을 포기한다 그러면 유족연금 받을 수 있어요. 둘 중에 큰 거 선택하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편분은 국민연금 200만 원 받아요. 부인은 국민연금 조금 가입해가지고 한 50만 원 받아요. 그럼 두 분이 100년 해로하시면 250을 평생 받을 수 있죠. 200만 원 받던 분이 돌아가시면 유족연금이 1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 그럼 120만 원이 커요? 50만 원이 커요? 120이 크죠. 그러니까 120만 원 선택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무조건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120만 원 선택하는 순간 뭘 포기해? 50을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우리 부인께서는 평생 국민연금을 냈는데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받기로 했는데 남편이 돌아가신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남편의 유족연금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 국민연금은 전액 원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한 푼도 못 받아요. 괜히 낸 거야. 억울하죠? 평생 내고 한 푼도 못 받아요. 실제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남편하고 부인하고 10년 나이가 차이가 나요. 네. 남편이 10살이 더 많으신 겁니다. 이렇게 좀 연상 차이가 크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네. 그 부인이 상담을 오셨길래 제가 그랬어요. 부인께서는 남편에 비해서 10살이 어리시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절대 가입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네. 왜냐면 상식적으로 이 사람이 봤을 때 국민연금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부인께서 본인이 국민연금을 내가지고 국민연금을 개시하려면 65세가 돼야 돼요. 네. 65세가 되면 남편은 몇 살이야 그때? 75세예요. 남편이 75세까지 살아 있어야 내 국민연금을 개시라도 할 수 있어요. 그죠? 75세까지 살아 계시겠죠? 근데 내가 국민연금을 낸 돈을 원금이라도 받으려면 한 10년은 받아야 돼요. 자, 그럼 65세에 개시해가지고 부인께서 75세까지 받아야 원금 받아요. 근데 75세까지 받으려면 남편이 그때까지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남편이 돌아가시면 유족연금 받을 거니까. 그럼 남편이 그때는 몇 살이야? 부인이 75세면 85세. 남편이 85세까지 살아 있어야 간신히 내 돈은 돌려받아. 자, 그럼 이제부터 수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한 수익 정도를 받으려면 최소한 10년 이후에 5년 10년은 더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수익까지 제대로 받으려면 내가 80세, 85세까지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남편은 90세, 95세. 상식적으로 이런 경우에 부인께서 낸 돈 대비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 남편이 최소 95세 이상 살아주셔야 돼요. 그죠? 확률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경우가 되게 억울한 케이스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배우자 나이 차이가 지금 많이 난다. 배우자가 국민연금이 없으면 내 걸 빨리 해야죠. 근데 중요한 건 배우자가 국민연금이 많이 있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국민연금은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국민연금 진짜 억울한 케이스 있어요. 이미 돌아가셨어. 돌아가셔가지고 유족연금 받아. 근데 이제 유족연금을 뭐 60세, 70세 이렇게 나이 들어서 받은 경우도 있지만 좀 일찍 돌아가신 경우가 있어요. 40대, 50대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돌아가신 분의 유족연금을 배우자가 받게 됩니다.
그러면 유족연금은 60세, 70세가 돼야지 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 돌아가셔도 받는 거거든요. 유족에게 지급이 돼요. 남편은 50세, 부인은 40세지 않습니까? 50세인 남편 돌아가면 40세인 부인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바로 매달 지급합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부인께서 유족연금을 받으셔가지고 생활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근데 유족연금만 가지고 남편이 돌아가셨으니 생활비가 부족하고 소득을 벌어들인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가정도 꾸려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유족연금 받아가지고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득을 벌러 나가는 거야. 자, 그럼 나가가지고 어디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한 달에 몇백만 원이라도 월급 받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월급에서 4대 보험은 의무적으로 뛰어가죠. 네. 거기에 이제 국민연금도 당연히 뛰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월급을 받더니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나는 지금 뭘 받고 있어? 유족연금을 받고 있죠. 그러면 내가 국민연금을 이렇게 보험료를 내면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겠네. 그죠? 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국민연금과 돌아가신 분의 유족연금 중복수급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유족연금 받고 보니까 요즘 훨씬 커. 왜냐면 내가 지금부터 이제 직장생활 이제 시작해가지고 지금 내봐야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회사에다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지금 제 걸 받으려고 제 본인연금 보험료를 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내도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야 돼요. 무조건 내야 됩니다. 유족연금은 유족연금이고 낼 건 내는 겁니다. 일을 안 하면 안 내도 돼요. 하지만 하면 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까 좀 전에 우리 얘기한 거는 미혼이나 뭐 중복수급 이런 거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내가 또 언제 결혼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미래의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첫 번째 가장 억울한 케이스는 뭐냐면 나는 내가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통해서 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어요. 못 받을 게 확정이야. 유족연금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못 받을 걸 알면서 내야 돼요. 억울하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 제도가 그런 거니까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억울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물론 아주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센터에 전화 걸려오는 거 보면 이렇게 꽤 특이한 케이스들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경우는 아니지만 내가 연금 받으려고 추후납부라든가 이런 거 좀 일시금으로 많이 하셨는데 그런 거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연금 못 받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챙겨보셔야 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건 전부 다 연금 박사 구독하시면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반면에 또 국민연금을 2배로 또 방법이 있다고. 어떤 방법? 제가 지금 유족연금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 사실 뭐 좀 억울한 케이스 이런 거 말씀드렸지만 사실 국민연금은 평생 오래 사신다면 무조건 좋은 연금이잖아요. 근데 그 연금을 더 많이 받으면 더 좋겠죠. 늘릴 수 있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젊어. 20, 30대야. 그럼 지금부터 꾸준히 내기만 하면 돼요, 그냥. 물론 기금 고갈되면 뭐 알 수 없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내가 한 나이가 40대 50대가 돼가지고 이거 좀 부족하다. 지금 또 뭔가를 더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좀 발등에 불 떨어져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분들 국민연금을 더블로 올릴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추후납부. 과거에 안 냈던 걸 내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내가 한 뭐 150, 200을 받는다. 많이 받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내오신 분들이에요. 제대로 내왔기 때문에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국민연금이 적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 내락을 때 안 내고 사업을 좀 실패했다거나 실직, 이직 뭐 이런 게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자, 그런 기간들 중에서 일부 기간은 과거에 안 냈기 때문에 나중에 낼 수 있는 추후납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거든요. 이거 국민연금공단에 물어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추후납부, 과거에 안 낸 기간을 내십시오. 자, 이러면 연금액이 거의 한 몇십만 원씩 올라갑니다. 지금 원래는 과거에 안 낸 거는 나중에 낼 수 없죠.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낙장불입. 한번 나간 건 다시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과거에 안 낸 걸 나중에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추후납부 제도니까 꼭 내십시오. 자, 두 번째 60세까지가 국민연금 의무납부예요. 근데 60세가 되면 땡! 그럼 더 이상 안 내도 되니까 이제 안 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국민연금이 되게 좋은 제도잖아요. 낸 돈 대비 가성비가 개인연금에 비해서 훨씬 좋거든요. 근데 60세에 그러면 더 이상 납부하지 말라 그런다고 안 내는 게 아닙니다. 나는 국민연금을 64세, 65세부터 받는다면 60세부터 한 4, 5년 정도를 더 내가 자발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이미 계속 가입 제도예요. 이거 내십시오. 자, 임의 계속 가입 제도는 직장 날 때는 회사가 절반을 내줬지만 임의 계속 가입은 내가 전부 다 내는 겁니다. 9%를. 내가 전부 다 내니까 되게 억울해 보이지만 낸 돈 대비 효과는 좋으니까 내셔가지고 연금액 늘리시면 이것도 몇십만 원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64세나 65세에 연금 개시하겠지만 이 개시하는 연령을 5년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 자, 그러면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연금이 올라갑니다. 그럼 100만 원 받을 분이 1년 늦추면 107만 2천 원을 평생 받게 되는 거고 5년 늦추게 되면 136만 원을 평생 받게 돼요. 자, 1년 늦출 때마다 7.2%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이 만약에 필요하다. 내가 연금 없어서 지금 너무 살기가 힘들다. 그리고 내가 얼마 못 살 것 같다. 그럼 빨리 받으셔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국민연금 수령 중이신데
받아가지고 뭐하냐 그랬더니 받아가지고 은행 통장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이자가 얼마냐 그랬더니 이자가 없대. 아니 이자가 없고 1~2% 받을 거 거기다 왜 넣느냐. 그냥 연기를 해라. 쓰지도 않을 돈. 연기하면 국가가 7% 수익을 만들어주는데 왜 그걸 미리 받아가지고 놀리고 있냐 이거지.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연기까지 하시게 되면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연금액이 36%가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한 국민연금 60만 원밖에 안 돼요. 추후 납부했더니 한 70만 원, 80만 원 올라가. 이미기예속 가입했더니 한 80만 원, 90만 원을 올라가요. 이걸 연기연금 하게 되면 110만 원, 12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더블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걸 평생 받으시는 거예요.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추후 납부, 임의계속 가입, 연기연금. 이거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이 하시는 것보다 다른 거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 되실 겁니다. 국민연금을 잘 받을 수 있게 설계를 해 놓았다면 다른 연금 없이 국민연금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할까요? 지금은 가능해요. 지금 받으시는 분들은 이미 받고 계신 분들 중에서 연금액이 부족하신 분들은 원래 가입 기간이 짧았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네. 지금 막 이제 연금을 개시를 앞두고 계시는 베이비붐 세대를 제가 상담해 보니까 직장 생활을 꾸준하게 하면서 국민연금을 꾸준하게 잘 준비해 오신 분들 88년도 90년대 초반에 직장 생활 딱 시작했을 때 국민연금 시작돼 가지고 나는 뭐 생각도 하지도 않았는데 월급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뛰어가 가지고 연금을 준비해 왔던 이런 대기업 다니시는 직장인들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을 최소 150에서 200씩은 받습니다. 자,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 국민연금을 평생 받는 거고 물가 상승률 연동해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한 달에 200만 원이 적냐 많냐를 뭐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지만 사실 어디 가서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국민연금만 있는 것도 아니고 퇴직금도 있고 또 배우자도 연금 있는 분들 계시고 만약에 배우자랑 맞벌이 했다 그럼 끝이에요.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둘이 합쳐서 400이니까 이렇게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히 노후가 가능하죠. 하지만 대부분이 국민연금을 잘 준비해 오셨다기보다는 그런 특정인 대기업을 다니거나 이렇게 해오신 분들을 제외하고 자영업하셨거나 이직했거나 여러 가지 좀 바꿨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들은 국민연금이 부족하죠. 국민연금도 양극화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이 100만 원도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연금이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배우자는 아예 국민연금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40대 30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결국은 국민연금도 이제 기금이 고갈되면서 낸돈 대비 받는 연금액, 가성비가 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냥 현재 가치로 봐도 지금은 국민연금 막 개시를 앞두신 분들이 최대 200만 원 이상 받는 분들도 많이 나오겠지만 앞으로는 이게 150, 100만 원대로 떨어질 거다. 그러면 결국은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준비가 쉽지 않다. 근데 그 또 어쩔 수 없는 게 대한민국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국민연금이 공적 연금이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은 국가가 개인의 복지, 개인의 미래의 전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조가 안 됩니다. 이게 선진국이라든가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친구가 뉴질랜드에 있는데 뉴질랜드는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세금만 열심히 내면 노후에 연금을 국가가 알아서 자동으로 해결해 주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생활이 다 가능하도록. 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일을 안 하면 월급을 줘요. 또 안 하는 만큼 또 노후가 되면 자동적으로 또 연금을 주는 평생. 근데 왜 그러나 봤더니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자연자원 풍부하지 않습니까? 네. 관광자원 풍부하죠. 근데 인구는 뉴질랜드가 몇 만이더라? 900만?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5천만인데 거긴 900만밖에 안 되는 겁니다. 호주 같은 나라,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가 50배가 큰데 인구는 2,500만. 자, 이런 나라들은 국가가 자연자원, 관광자원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개인, 국민들의 노후를 거의 80~90% 챙길 수 있는 나라,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공적 연금만으로 내가 뭔가를 하겠다. 국가가 해주는 사회 복지만으로 내가 내 인생을 해결하겠다라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상 어쩔 수 없어요. 각자 도생. 내가 먹고 살 건 내가 챙겨야 돼요. 이거 국가가 알아서 해주겠지 언젠가는 그걸로 뭐 기본적인 거 아주 기초적인 걸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말고는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국가는 이제 개인 노후 준비에 있어서 개인 연금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개인 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별도로 따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다면 추천해 주실 만한 연금 상품 있을까요? 국민연금 잘 준비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개인연금이지 않습니까? 개인연금은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개인연금은 납입할 때 세금 혜택을 받는 연말정산에 그 세액공제 받고 환급 받는 거 있죠. 연금 저축 IRP라는 것이 있고요. 이거 합쳐서 연금 계좌라고 합니다. 이게 있고요. 반대로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을 받지는 못하지만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연금보험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 개인연금의 큰 축입니다. 그래서 납입할 때 세제 혜택 받는 연금저축 IRP는 돌려받지만 연금 탈 때 다시 세금을 내야 되죠. 물론 저율과세 5.5% 저율과세하기 때문에 과세를 이연해주고 그 다음에 세금을 낮춰주는 그런 혜택이 있으니까 이것도 활용해 보시는 거. 그 다음에 비과세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이 없지만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도 없고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유리한 두 가지 조건이 있으니까
각각 활용해 보시면 되는데 좋잖아요. 좋기 때문에 무작정 무제한 할 수 없어요. 국가가 한도 제한을 놓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IRP 같은 연금 계좌는 납입액 한도는 연간 1,800만 원까지 그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연간 9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해드려요. 추가로 더 낸 900만 원은 세액공제 받을 수 없는 거죠.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비과세 연금보험 마찬가지입니다. 비과세 연금보험도 비과세 무작정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2013년 이전까지는 무제한 비과세였거든요. 제가 알고 계신 분 중에서 90년대에 연금을 가입했는데 한 달에 연금을 1억 2천 받아요. 네? 연간 14억 받아요. 근데 세금 한 푼도 안 내요. 전부 비과세니까. 뭐 이런 부분 계셔요. 근데 지금은 그게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마찬가지 비과세 연금도 연간 1,80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돼요. 납입은 무제한 할 수 있지만 납입 금액 중에서 월 150만 원, 연간 1,8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요 두 가지 한도를 잘 활용하시면 포트폴리오 잘 짜면 내가 여기서 개인연금을 가지고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연금저축 IRP는 나중에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아야 된다는 조건 하에서 해드리는 거고 비과세 연금법도 마찬가지 가입한 이후에 10년 이내에 해지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개인연금 준비하는 데 좀 좋을 것 같아. 또 국민연금보다 2배 정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건 뭔가요? 자, 지금 제가 두 가지 연금 설명드린 거 이해되셨죠? 네. 세제 적격이라고 하고는 연금 계좌와 비과세 연금보험.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뭐예요? 세금 혜택이지 않습니까? 네. 자, 세금 혜택 받는 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세금 혜택을 받을 때 항상 먼저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세금이란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를 면제해 주는 게 이제 세제 혜택이거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세제 혜택 받는다, 뭐 저율과세다, 비과세다 이렇게 되게 좋아하시는데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낸 원금이 1억이고 수익이 5천이에요. 그리고 통장엔 1억 5천이 쌓여 있어요. 자, 그러면 원금 1억의 비과세, 세제 혜택을 주는 걸까요? 아니면 수익 5천의 비과세를 주는 걸까요? 1억 5천 전체의 비과세를 주는 걸까요? 이 질문. 사람들이 의외로 잘 몰라요. 내가 통장에 원금 1억과 수익 5천이 있는데 원금 1억의 비과세일까 수익 5천의 비과세일까 1억 5천 전체의 비과세일까?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대부분 다 전체의 비과세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얘기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틀렸어요. 뭐 주식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수익이 나야 거기서 이제 뭐 매매 차익에 대해서 뭐 양도소득세라든가 배당소득세를 내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대한민국의 모든 세금은 수익에 대해서 내는 것이고 수익이 없으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내가 집을 10억에 사가지고 15억에 팔았어요. 양도 차익 5억이 생기니까 양도소득세 내셔야 되겠죠. 네. 내가 집을 10억에 사가지고 7억에 손실 보고 팔았어. 양도소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취득세는 내겠지만 양도소득세 안 냅니다. 수익이 안 생기기 때문에 안 나는 거거든요. 손실 보면 안 나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절세 혜택, 무슨 비과세 좋아하시는데 그 모든 세제 혜택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수익이 나야 돼요. 수익이 안 나는 연금은 의미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연금저축 IRP를 통해 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세액공제 받으려고 가입을 해가지고 납입해서 세액공제 받았습니다. 뭐 13.2% 세액공제 받았어요. 근데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내가 투자를 했는데 1년 돼 보니까 손실이 13%가 났네. 그럼 뭐야? 세금 혜택 받은 거 손실로 다 그냥 끝내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저율과세 혜택 받으려면 결국은 수익이 많이 나야 되는 건데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내시려면 운용을 하셔야 됩니다. 운용을 하게 되면 투자 상품을 좀 선택하셔야 되는 것이고 뭐 TDF나 펀드나 ETF 이런 거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손실을 볼 가능성도 사실 발생하죠. 자, 그런데 비과세 연금 보험 중에서 비과세 연금 보험은 이제 생명보험사에서 만드는 겁니다. 자, 이 비과세 연금 보험 중에서 투자하는 연금도 있고 그냥 안정적으로 금리 뭐 그냥 예적금처럼 이렇게 운용하는 연금도 있는데 최근에 추세가 연금 중에서 일정한 수익률을 최저 보증하는 연금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한 5%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6%, 7%, 8%까지 나와 있어요. 8%를 최저 보증합니다. 매년 연 단리로 8%를 최저 보증하는 연금이 나와 있습니다. 뭔가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네. 주식해서 정말 5, 6% 연수익률 내기도 쉽지 않고 그러다가 손실 보기도 쉽지 않을 수 있고 은행 금리도 지금 2, 3%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7%, 8%를 최저 보증하는 연금이 있을까? 이상하시죠? 네, 궁금하네요. 세상에 공짜는 있다 없다? 없죠. 없다. 이 연금들이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보증해주는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종신연금으로만 수령해야 됩니다. 연금으로만. 자,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중간에 내가 돈 필요하다고 빼가거나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페널티가 부과가 됩니다. 제가 이 상품 만든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는 어떻게 뭘로 해가지고 7%, 8% 수익을 내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상품 만든 담당자가 딱 한마디 했어요. 중간에 해지한 사람한테 뺏어서 주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겠죠? 결국은 뭐냐면 내가 이 연금을 가입해서 평생 종신연금으로 제대로 쓰겠다면 높은 수익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내가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더 큰 페널티를 물게 되는 것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구조 웃으셨지만 우리 사회가 이런 구조예요. 내가 주식해서 돈 벌었어. 어디서 갖고 온 거야? 카프카님이 잃은 거예요. 여기서 잃은 돈을 갖고 온 거야. 그죠? 내가 많이 벌었다는 것은 사실 내가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가 잃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금을 통해서 3% 이자 받는다. 그거 누가 낸 거예요? 대출 받아간 사람이 낸 거잖아. 대출 받아간 사람들이 대출 이자로 은행이 갚아주면 그걸로 주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내 통장의 수익은 누군가에게서 오는 것인. 네, 요 구조를 만드는 것인데 일반적인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거래하면서 수익과 손실이 발생하는 거지만 이 최저보장연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가입자 중에서 해지하거나 포기하거나 조건을 어긴 사람에게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이것이 누군가 조건을 지킨 사람에게는 더 유리한 구조로 가는 것. 이게 대한민국 사회고 경제예요, 사실. 그래서 근데 그런 구조를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빈익빈, 가난한 사람들은 조건을 지키기가 쉽지 않고 돈 있는 사람들은 조건을 지키기가 훨씬 쉽고 그러니까 점점 이런 것들이 상품이 금융 모든 시스템을 통해서 부자들이 더 부익부가 되는 구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품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연금으로 받으실 목적이라면 굉장히 추천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7% 8% 수익을 내는 걸 가지고 연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100만 원씩 10년을 내서 65세부터 받게 되면 뭐 연령대가 언제 가입하는지는 약간 다르겠지만 100만 원 이상씩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한 달에 100만 원 못 내고 한 달에 지금 55만 원까지 낼 수 있는데 국민연금이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내면은요. 그리고 10년을 냅니다. 그러면 65세부터 연금 얼마 받냐면 42만 원 받습니다. 50만 원씩 10년 내고 42만 원씩 평생 받아요. 그죠? 개인연금은 지금 50만 원씩 10년 내고 50만 원 이상을 평생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나와요. 근데 국민연금은 점점 지금 개혁이 되면서 보험료가 올라가고 있죠. 국민연금 보험료가 지금 9%에서 13%까지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50만 원 내는 사람들이 보험료를 65만 원, 75만 원까지 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더 내니까 연금액이 올라가요? 연금액은 변동이 없어요. 연금액은 그대로예요. 국민연금이 지금 개혁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받는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내는 금액만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은 점점 가성비가 떨어지고 있고 개인연금은 점점 가성비가 좋아지고 있어요. 이거 그냥 명확한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국민연금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국민연금을 할 건 해야 되는 거지만 그 추가적으로 내가 개인 스스로 놓을 준비할 때 이런 연금 상품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5%부터 시작해서 6%, 7%, 8%까지 보증하는 연금들이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도움 되실 건데 반드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잘 살펴보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지금 정말 좋은 상품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혹시 그런 연금의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투자 요령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연금은 가입자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연금 수익률을 어떻게 극대화해 보겠다. 그죠?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최저보장연금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그 정도의 수익률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내가 고민할 게 아닌 거죠. 근데 연금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투자하면 되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중요한 건 내일 주가를 알 수 있어요? 모르죠. 모르죠. 트럼프가 될 줄 알았어요? 몰랐죠. 모르죠. 우크라이나 전쟁할 줄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증시라든가 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라든가 이렇게 큰 변수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는데 이런 변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신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하고 있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누구만 부자가 돼?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금융회사들만 부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연금 수익률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물론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펀드 투자도 하고 ETF, TDF 이런 거 하셔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걸 할 때 알려드릴게요. 장기 투자, 바이 앤 홀드 전략을 써야 된다. 이게 왜 그러냐? 연금은 내년에 받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통 뭐 10년, 20년, 길게 하신 분들은 20, 30년, 40년 후에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오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육상 종목 중에 마라톤이 있고 100m 달리기가 있는 거 아시죠? 네. 둘 다 육상이에요. 다 육상 종목이라고 합니다. 근데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이 마라톤 뛸 수 있습니까? 마라톤 뛰던 사람이 갑자기 100m 달리기 하면 금메달 땁니까? 아니죠. 어렵죠. 같은 육상이지만 완전히 다른 종목이고 훈련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뭐 근육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전략도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연금 장거리를 뛰어야 되거든요. 42.195km를 뛰어야 되는데 그 시작하자마자 초반에 한 500m를 100m 달리기를 하는 거야. 죽어라 뛰는 거지. 죽어라 그냥 1등 하려고. 그리고 딱 1km 왔어. 아직 41.195가 남았어. 근데 이미 나는 탈진한 거야. 못 뛰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연금을 준비하면서 장기 투자를 가져가면서 전략은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단타를 치고 있어.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연금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우량한 펀드, 우량한 주식을 사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이지 절대 단기적인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길 절대 하면 안 되는 재테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모두가 증권사에 속고 있다.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뭐 증권사에 속고 있다, 증권사가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 구조적으로 보시라는 거죠. 증권사 우리가 사실 그러잖아. 내가 밥을 먹으러 가도 밥이 얼마예요? 근데 밥이 뭐 5,000원, 6,000원이면 싸잖아요. 야, 그럼 무슨 생각해? 20원 이렇게 원가도 안 되는 장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남길까? 되게 좀 봉사하는 마음으로 잘해주시는 분인가 보다. 음식도 맛있고. 근데 중요한 건 별 허접한데 밥값이 10,000원, 20,000원이야. 야, 그럼 이게 원가가 얼마인데 이렇게 비싸게 받아? 벌겠네. 이런 다시는 안 하지. 이런 생각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가 가격에 민감하게 하면서 나에게 서비스와 재화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까에 대한 고민하지 않습니까? 뭐 유튜브 보면서도 우리 성정글 TV는 뭐 먹고 살까? 저기 뭐 광고 하나? 뭐 이런 거 생각할 거 아닙니까?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생각보다 제가 많이 벌어간다 그러면 막 욕하고 뭐 이런 거 막 하지 않습니까? 지금 유튜브도.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증권사 가서 주식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주식할 땐 그런 생각을 안 해. 주식할 때 생각해야지. 내가 주식 계좌 어디서 개설해? 주식 계좌 증권사 가서 개설하잖아요. 네. 그럼 나한테 주식 계좌를 개설해주고 종목을 추천해주는 이 증권사는 뭘 먹고 살까? 고민해봐야죠. 근데 이걸 고민 안 하더라는 거야.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증권사가 있는데 이 증권사의 수익원은 뭘까요? 증권사의 수익원이 내가 주식을 투자해서 주식에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증권사와 나눠 갖는 쉐어하는 구조입니까? 그렇진 않죠. 수수료만. 그렇죠. 내가 예를 들면 10,000원에 사가지고 20,000원 내가지고 10,000원을 벌었다고 해가지고 증권사에 5,000원 주고 나 5,000원 갖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10,000원 내가 다 가져요. 자, 그럼 증권사 뭐 먹고 살아? 증권사는 거래 수수료를 먹고 삽니다. 자, 그러면 거래하는 것, 사고 팔고 하는 것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먹고 사는 거죠. 자, 그러면 증권사 사장이야. 우리 카프카님이 증권사 사장이야. 연금 박사 이영주라는 고객이 왔어. 이 사람을 통해서 증권사의 수익을 창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제가 지금 증권사 계좌 개설해가지고 사장님이 저기 주식 투자를 하러 왔는데 제가 삼성전자라는 주식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도 엄청 뭐 싸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가격이 싼데 이 삼성전자를 제가 지금 사서 10년간 보유하겠습니다. 사주십시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증권사 사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사셔서 오르면 팔고 또 다시 사시고. 그렇죠.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삼성전자 주식을 지금 산다는 거야. 그럼 살 때 매매 수수료 한 번 먹겠죠. 네. 증권사 입장에서. 근데 그리고 10년을 보유하겠대. 그러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돈이 안 되는 고객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잘하셨습니다. 이 종목 좋은 거니까 10년을 보유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증권사는 망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 아니요. 삼성전자 지금 주가 봐요. 지금 끝났어 이제. 그걸 왜 들어가? 그거 말고 내일 올라가는 거 있어요. 내일 올라가는 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거 막 이상한 변동성이 심한 걸 추천해 줍니다. 그걸 샀더니 내일 오르네?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그럼 계속 가지고 계세요? 아니지. 올랐으니까 파세요.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트레이딩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수수료를 받아내는 것이 증권사의 수익원이라는 겁니다. 증권사가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증권사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생리라는 걸 우리가 알고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증권사 직원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물어본지 아십니까? 뭐가 좋아요? 뭘 사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바이앤홀드 사서 10년을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 있고 샀다 팔았다를 계속할 수 있는 종목이 있는데 증권사 직원이 뭘 추천하겠습니까? 그럼요. 후자를 추천할 수밖에 없어요. 전자를 추천하면 걔는 승진을 못해요. 이걸 이해해야죠.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해서 성공하려면 증권사 직원에게 혹은 아는 분들에게 추천받으려면 종목을 추천받으려면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뭘 사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추천해주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얘기하셔야 돼. 좋습니다. 당신이 추천한 걸 제가 지금 사겠습니다. 대신에 계약 하나 합시다. 당신이 사라는 종목 사서 수익이 나면 절반 줄게. 오케이? 괜찮은데? 감사합니다. 네. 그죠? 대신 손실 나도 네가 반 내놔. 오케이? 이거 계약하겠어요? 안 하죠.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보셔야 돼. 수익 나도 반, 손실 나도 반. 그죠? 그래야지 그 직원이 열심히 노력할 거 아닙니까? 왜냐면 손실 나면 내가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수익 나면 내가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증권사 직원은 진짜 열심히 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약하는 사람 있으세요? 없잖아. 그러니까 전부 수수료 받는 비즈니스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다 대놓고 가가지고 뭐가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정보만 취득하시고 그대로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되는데 꼭 명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어쨌든 여러분이 물어보시는 그 증권사 직원, 그 증권사가 뭐 먹고 사는 것인가는 구조적으로 알고 물어봐야지.
물론 증권사가 직원들이 모두 다 그냥 그런 종목을 추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들으면서 판단을 하셔야지 그게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오산이다. 아시겠죠? 저는 증권사 직원들이라든가 금융사 회사들이 수수료 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수수료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수수료를 받는 만큼의 서비스가 얼마나 제공되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연금 계획을 세웠을 때 혹시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은 없나요? 없어요. 네. 물론 이제 세금이 얼마가 나오냐 또 사람에 따라 이게 폭탄일 수도 있고 그렇게 느끼는 감정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연금을 제대로만 준비하셨다면 세금 폭탄 맞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제대로 준비 안 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1,000만 원까지만 빼라 그랬는데 1,100만 원 뺀 거예요. 이런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기준을 잘 지키시고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을 잘 받으시면 폭탄 맞을 일 없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연금이라는 것이 뭐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요거 세금 제가 간단하게 다 알려드릴게요. 일단 기초연금은 국가가 복지제도로 주는 겁니다. 세금이 없어요. 세금으로 주는 건데 세금을 떼내기면 안 되잖아. 기초연금은 세금이 없고요. 국민연금은 과세됩니다. 세금 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국민연금을 낸 것 중에서 2002년 이전에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요. 내가 국민연금 받는 게 한 100만 원인데 그중에서 한 40만 원은 2002년 이전 거고 2002년 이후가 60만 원이다. 그럼 40만 원은 세금을 안 매깁니다. 그리고 60만 원에 대해서만 2002년 이후에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 내가 연금을 2002년 이후에 직장생활 시작한 사람들은 전액이 다 세금을 내야 되는 거지만 지금 받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다 이제 그 전까지 있기 때문에 진짜 실제 내가 연금 받는 금액에서 한 절반 정도도 안 되죠. 자, 그러면 과세 대상 금액에 내가 받는 연금액의 절반 정도도 안 되고 그 중에서 또 350만 원까지는 연간 350만 원까지는 그냥 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연금액이 연간 350만 원이 안 되신 분들은 아예 과세 대상이 없습니다. 그걸 초과하시는 분들이 이제 세금을 내시는 거고 그다음에 연금 소득 공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그 이상 넘어가도 공제를 또 해줍니다. 우리 왜 연말정산하게 되면 이것저것 공제 많이 해주잖아요. 그런 거 해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 국민연금 받아도 실제 세율은 한 5%이네. 그러니까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세금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 한 가지 국민연금 받으신 분들이 종합과세가 됩니다. 종합과세. 그러니까 국민연금밖에 없으면 한 5%도 안 되는 세금은 원천징수가 끝나지만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 그러시게 되면 합산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세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국민연금 한 달에 100만 원 받고 있는데 다른 소득이 한 1,000만 원 있어. 그럼 1,100만 원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건 다른 소득의 세금이 생기는 것이지 연금 자체의 세금은 아닌 거고. 퇴직연금은 이제 나중에 퇴직해서 퇴직금 받으시는 거잖아요.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셔야 되는데 퇴직소득세는 근속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근속 기간이 길면 길수록 세율이 낮아져요. 일반적으로 물론 내가 한 5년 회사를 다니는데 임원으로 있어가지고 뭐 퇴직금을 한 20억 받아 나왔다. 이런 분들은 퇴직소득세율이 거의 30% 가까이 올라가요. 그런데 한 직장생활 20-30년 꾸준하게 하시고 퇴직금 한 2-3억 받아 나왔다. 그러면 퇴직소득세율이 많아야 3%, 안 되면 1%, 아니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퇴직소득세율은 뭐 2-3%밖에 안 된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럼 내가 1억 받아 나오면서 200-300만 원 세금 받아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그나마 이것도 IRP로 넣어서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눠받으면 여기에 세금에 또 30% 깎아줘요. 그러니까 사실 걱정할 필요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개인연금인데 개인연금 중에서 연금저축 세액공제 받는 연금이 있죠.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하시게 되면 연말정산 때 세금을 환급해 드립니다. 세금을 환급해 드리는 거는 돌려드린 게 아니라 나중에 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금 탈 때 세금 내셔야 되는데 그때 연금 타는 금액의 5.5%에서 3.3%를 냅니다.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서 연간 1,500만 원 이내로만 받아라. 요 조건만 지키면 5.5% 세금 내고 끝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내가 55세 이전에 막 다 뺏쓰겠다거나 10년으로 나눠 받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좀 많이 뺏쓰겠다거나 그게 연간 1,500만 원이 넘어가겠다. 이렇게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세율이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건 지키시면 세금은 5.5%만 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과세 연금보험이 있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생명보험사에 판매하는 최저보증연금들 수익이 한 7%, 8%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연금들은 월 150만 원, 연간 1,800만 원 이내로 가입하시게 되면 비과세가 돼요. 비과세는 뭐예요? 세금이 없는 겁니다. 아예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연금 받아서 대출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집을 깎아먹는 겁니다.
내 자산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이 오히려 더 줄어야 돼. 원래 집값이 5억이면 5억에 재산세를 예를 들면 100만 원 냈다. 근데 내가 1년간 주택연금 받아가지고 집값이 4억을 깎아먹었어. 그러면 세금이 줄어야 되는데 아직 이걸 해주고 있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주택연금 받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금이 줄어야 정상이다. 자산이 줄어드니까. 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이제 설명해드렸어요. 기초연금 세금 없죠? 국민연금 원천징수하면 많아야 5% 나오죠? 네. 퇴직연금 그냥 뭐 한 근속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2, 3% 내외 나오죠. 그다음에 연금저축 IRP도 5.5% 원천징수하죠. 비과세연금보험은 아예 세금이 없죠. 주택연금은 세금을 오히려 돌려줘야 되는 것이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금 포트폴리오 잘 짜서 일정한 기준 내에서만 가입하시고 기준 내에서만 연금을 수령하신다면 연금에서 세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연금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연금을 받으면서 내가 또 일을 해서 소득이 생겼을 경우만 조심하면 되는 거네요. 그럼요. 실제로 종합 합산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퇴직소득이라든가 아까 개인연금들은 종합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종합과세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받으면서 다른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더 늘어납니다. 근데 이것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더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국민연금은 일하면 국민연금 자체가 또 감액이 돼요. 이게 뭐냐면 노후에 국민연금 받을 때 내가 일할 수 있잖아요. 뭐 국민연금이 부족하니까 내가 근로 사업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소득이 생기시게 되면 그 소득이 월 소득 금액 기준으로 298만 원 이상을 넘어가는 소득이 생기면 국민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해서 최대 절반까지 감액됩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국민연금 2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다른 소득이 많잖아요. 그럼 200만 원이 최대 100만 원까지 감액이 돼요. 거기다가 그 100만 원 받는 것에 대해서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가 되죠. 그러면 이 1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이 또 최대한 20, 30%까지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사례가 연금이 부족해가지고 노후에 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면 일할수록 국민연금이 줄어들어요. 원래는 노후에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 입장에서 지금 60세 이상이면 퇴직하고 놀아라 이러면 노동력 상실이기 때문에 계속 일하시면서 꾸준하게 소득을 만들어내십시오라고 권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연금 제도는 노후에 일하면 더 세금을 많이 내고 노후에 일하면 국민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감액되는 이런 잘못된 제도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에도 똑같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근데 더 심합니다. 국민연금은 5년간만 감액이 되고 5년 이후에는 일해도 다 나옵니다. 네. 근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평생 감액이에요. 평생 감액. 근데 군인연금은 조금 완화돼 있어요. 군인연금은 그 소득을 제한하는 기준 한도가 약간 높아서 월 한 500만 원 이하로만 있으면 군인연금 다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공무원연금은 264만 원. 국민연금은 298만 원. 딱 그 금액이 기준이 훨씬 더 강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노후에 일하거나 소득이 있는데 그게 일정 수준 이상이 되시면 국민연금이 감액된다. 근데 더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근로 사업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이 사학연금이 감액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자 배당 소득이 있어요. 주식회사에 배당이 있고 은행에다가 예금 넣어가지고 이자 소득이 있어요. 네. 이자 소득이 한 달에 1,000만 원이야. 그죠? 네. 국민연금 감액될까 안 될까? 안 되나요? 안 돼요. 이자 배당은 한 달에 1,000억을 벌어도 국민연금 한 푼도 감액이 안 돼요. 근데 근로사업 소득은 한 달에 298만 원만 넘어가면 감액이 됩니다. 이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물론 다 우리 투자하신 분들 이자 배당 많이 받으시겠지만 이자 배당 받는 사람을 감액해야 돼요. 근로사업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감액해야 돼요. 사실 사실 그렇죠. 반대로 돼야 되죠. 아니면 아예 그냥 다 감액하지 말든가. 아니면 아예 다 감액을 하든가.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열심히 일하면 감액, 앉아서 이자 배당 받으면 감액 없어. 이거는 빨리 개선돼야 될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에 지금 그 연금으로 부족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굉장히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 같네요. 네, 불합리하죠. 네, 이게 80년대에 만들어진 제도를 아직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속세 말고 죽으면 내야 되는 세금이 또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세금인가요? 실제로 죽어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안 죽어봤죠. 네. 이게 죽어보지 않으면 잘 몰라. 연금도 연금 받아봐야 연금이 필요하구나, 또 이런 세금이 나오는구나, 이걸 좀 미리 준비할 걸, 이런 생각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미래를 좀 생각하면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경험해보면서 그걸 좀 미리 준비하실 지혜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저희는 상담하다 보니까 연금 상담도 하지만 뭐 세금 상담, 상속 상담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하면 재산이 물려지겠죠? 그러면 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건 다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재산이 많지 않으면 안 내도 돼요. 공제가 게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상속세를 낼 때 우리가 항상 고민해 볼 게 뭐냐면 상속세만 내면 끝나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제가 오늘이 지금 11월이에요. 제가 1월부터 11월까지 지금 일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만약에 오늘 죽어. 그럼 제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우리 가족들이 내야 될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내년 5월 달에 지금 돌아가셨어. 돌아가시고 몇 달이 지났어요. 상속세 다 끝났어. 내년 5월 달에 국세청에서 날라와요. 돌아가신 분의 종합소득 신고하시라고. 그게 뭐예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득세를 내셔야 돼요. 네. 돌아가신 해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고 가셔. 이해되시겠죠? 네. 자, 근데 대부분 다 80대, 90대 돌아가셔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시면 그냥 뭐 1년 동안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를 할 게 없겠죠. 자,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노후에도 일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다음 노후에 국민연금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국민연금 받는 것이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소득이 좀이라도 있으시게 되면 종합소득 신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6월 달에 죽었다. 그럼 죽기 전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가시든가 아니면 돌아가신 이후에 상속인들이 별도로 돌아가시기 전에 올해 몇 달 동안 소득이 이런 게 있었고 연금 얼마 받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득세 얼마를 신고해서 내셔야 됩니다.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 안 하시면 나중에 소득세를 따로 내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뭐 소득이 적으시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소득이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걸 따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챙겨봐야 됩니다. 네. 어쨌든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들은 당해봐야 아는데 그걸 미리미리 좀 예상해보시고 준비하시는 건 이것이 특히 노후 준비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 저희가 퇴직금 중간 정산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중간 정산을 받았다면 중간 정산 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직장인들이 30년 근속하는데 네. 그중에 중간정산을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원래는 중간정산이 안 되는데 뭐 무주택자가 집을 산다거나 뭐 좀 정말 몸이 아파가지고 치료비를 썼다거나 이런 경우에 중간정산이 되거든요. 자, 그럼 내가 30년을 근속을 했는데 중간에 10년 근속하다가 중간정산을 일부 받았어요. 네. 받고 그 다음에 이제 11년 차부터 쭉 20년간 더 다녀가지고 퇴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중간 정산이라는 것이 10년 차에 한 번 받았기 때문에 그때 정산을 한번 한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나서 20년을 근속했기 때문에 지금 20년 차에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예를 들면 뭐 한 2억을 받아 나와요. 근데 과거에 10년 차에 중간 정산 받은 게 5천만 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퇴직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10년 차에 퇴직을 했기 때문에 중간 정산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근속한 20년과 이번에 받아갈 퇴직금 2억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20년 근속했고 퇴직금 2억으로 가지고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퇴직소득세는 근속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중간에 중간정산 받긴 했지만 이 직장에 근속한 건 30년입니다. 그러면 그때 중간정산 받았을 때 얼마 받아 나갔어? 그때 한 3천만 원 받아 나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계산하는 겁니다. 지금 20년에 2억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과 30년에 중간정산 이전까지 소급해서 합산하는 거예요. 네. 30년에 뭐 2억 3천, 2억 5천 이렇게 딱 합산하는 것과 세금이 낮은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세액정산 특례예요. 당신이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옮겼다면 안 되는 거지만 같은 회사 내에서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중간정산 받기 이전까지 다 합산하는 겁니다. 금액과 기간을 다 합산하는 거죠. 그걸 합산해서 세율을 계산하는 것과 중간정산 이후에 하는 것 둘 중에 유리한 걸 선택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과거에는 중간정산 금액이 작았고 근속기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세율은 훨씬 유리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세액정산 특례 조항을 통해서 이전까지 합산하는 것이 훨씬 유리해집니다. 이것도 굉장히 팁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퇴직을 앞두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계신데 네. 이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알아서 해주는 경우가 별로 없고 잘 네. 몰라요. 그러니까 퇴직금 얼마고 퇴직소득세 얼마 나옵니다. 그리고 끝이야. 그럼 내면 끝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퇴직소득 세액 정산 특례라는 게 있던데 제가 중간 정산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이전까지 합산해서 하게 되면 세율이 얼마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 실제 해보면 더 세율이 낮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인사팀 총무팀에서 더 낮게 신고하게 되고 그럼 더 적은 세금을 내실 수 있는 거니까 특히 퇴직금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1% 2% 줄이는 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꼭 한번 확인해 보셔서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 조항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을 받으시는 분들도 꽤 네.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주택연금의 단점 중 하나가 이제 거주를 해야 된다는 건데 네. 최근에는 뭐 실버타운에 가서도 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연금 받는 것이
단점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많죠. 내가 뭐 투자하는 집이라든가 월세 받는 집으로 주택연금 가입하게 되면 서민을 위한 제도는 아니니까. 그래서 주택연금도 어쨌든 서민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실제 가입도 공시가격 12억 원 이내 주택만 가입 가능한 거니까 강남에 있는 비싼 집 살고 있는 부자들은 가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집에 살면서 주택연금 받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 법이 좀 이제 제도가 개정이 되면서 어떻게 돼 있냐? 실거주 의무가 있어요. 근데 실거주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살지 않아도 이 집을 담보로 연금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요양병원에 입소하는 경우에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자녀나 가족에게 부양받아야 돼서 가족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그 집을 비워도 연금이 지급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그런 어떤 특정한 케이스의 예외 사유가 있는데 거기에 이번에 뭐가 추가됐냐면 실버타운이 추가됐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집을 담보로 연금 받으면서 그 연금으로 실버타운 가면 돼요. 그러면 내가 실버타운 가 있는 동안 그 집은 비워놔야 되나요? 그 집 월세 넣을 수 있어요. 네, 일거양득, 굉장히 일석이조. 괜찮네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담보로 연금 받으면서 이 집을 비워서 월세 또 받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실버타운 가면 돼요. 괜찮죠? 네. 다만 월세를 받을 수는 있지만 보증금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집이 이미 은행에 저당이 잡혀 있는 주택연금은 대출이기 때문에 이미 저당이 잡혀 있는 집이기 때문에 보증금 받을 수는 없고 월세만 받을 수 있으니까 월세 안 낸다. 그러면 이제 받으러 다녀야지. 그런 장점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만 활용하시면 실버타운 가셔서 즐겁게 사실 수 있겠습니다. 실버타운 가보면 좋을 것 같으시죠? 네, 사람들이 노후에 뭐 실버타운 가는 계획 세우고 계신데 제가 들은 얘기인데 서울에 굉장히 유명한 실버타운이 있어요. 부자들 많이 오시는데 거기 가면 일반 사람들은 한 몇 달 살다가 그냥 나오십니다. 왜냐면 그 안에 실버타운이지 않습니까? 네. 실버타운이 어르신들이 수백 명이 몰려 사는 거잖아요. 네. 우리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셨어요? 왕따가 있어요. 그 안에서도 이미 다 뭐 1진, 2진 다 있고요. 서울대파, 이대파가 있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여성분들은 이대 안 나오면 왕따, 남자들은 서울대 안 나오면 왕따.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람이 몰려 사는 곳에 그게 한 그룹으로 몰려 사는 거지 않습니까? 네. 실버타운이라는 게 한 건물 내에서 공간 내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똑같은 사람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보기 좋은 사람도 있지만 보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학년이 옮겨지면서 반이 갈라지고 또 다른 학교로 가고 이러면서 이제 보기 싫은 놈 안 보고 또 새로운 사람 보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버타운 들어가는 순간 좋은 사람이면 좋겠지만 보기 싫은 사람을 평생 봐야 돼요. 하시겠어요? 구조적으로 실버타운에서 3, 40년 내가 노후를 살겠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실버타운 가시려면 실버타운을 투어하는 거예요. 여기 1년, 저기 1년, 저기 1년 해야지 내가 여기에 딱 뼈를 묻겠다 생각하시면 힘들어집니다. 근데 실버타운도 돈이 있어야 가는 거니까요. 네. 주택연금은 그 금액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자, 실버타운이 물론 이제 비싼 데는 막 보증금 몇 억씩 내야 되고 네. 뭐 한 달에 몇 백만 원씩 내야 되는 건데 그냥 뭐 그런 데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한 달에 한 2, 300만 원, 3, 400만 원이면 좀 해결된다. 자, 그러면 집값이 지금 주택연금 얼마 나오냐면 집값 시세로 1억당 월 30만 원 나옵니다. 70세에 가입했을 때. 70세 가입했을 때 시세 1억당 월 30만 원. 자, 그러면 내 집값이 5억이에요. 그러면 150만 원 평생 받는 겁니다. 한 150만 원 연금 나오죠. 근데 내가 실버타운 가면 그 집을 월세를 넣을 수 있잖아요. 월세 많이 안 받고 그냥 100만 원만 받으세요. 자, 그러면 100만 원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250만 원이에요. 250만 원으로 실버타운 가시면 내가 개인 돈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가셨다가 한 1년 살다가 또 더 좋은 돈 실버타운 옮기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굳이 나는 그래 실버타운 뭘 가 그냥 전 세계 에어비앤비가 있는데 에어비앤비 돌아다니면서 잠깐 살다가 또 여행 다니고 또 살다가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요. 전 세계 호텔, 전 세계 에어비앤비가 우리 집이다라고 생각하면 살면 되잖아요. 네. 그죠? 네. 어쨌든 에어비앤비는 실거주 여행 다니는 거 상관없네요. 뭐지?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공. 네. 또 성공에 대한 할 얘기도 많은데 한마디가 아니라 또 10마디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성공. 저도 뭐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고 제가 지금 연금 박사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연금에 대해서 거의 20년 가까이 얘기해 왔어요. 근데 20년 가까이 얘기한 것 중에서 15년은 손가락 빨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후에 연금이 중요하다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뭐 연금보다 더 중요한 게 많고 뭐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뭐 더 바쁜 게 많으니까 연금은 뒷전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연금 얘기해도 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고 그러니까 제가 장사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꾸준하게 해서 15년, 20년 하니까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제 노후의 시대가 왔고 연금이 필요한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때 연금을 찾아보니까 연금 박사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제가 거의 모든 분들이 저희 센터로 문의하시는 게 연금은 연금 박사. 그 이외는 없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오래 해왔더니 성공에 더 가까워지더라. 꾸준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성공하실 분들 지금 당장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성공에 대한 정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성공이란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이다. 제가 지금 성공을 했지만 내일 어떻게 먹고 사나 고민된다. 이건 성공이 아니에요. 오늘 성공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일이 기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성장하다 가시는 사람이 성공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그 성공이라는 것이 돈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지식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경험이 쌓이는 것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었다고 해가지고 은퇴했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은 더 거기서 끝이니까 이제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놀면서 있는 돈 가지고 쓰기만 하겠다? 이건 굉장히 실패한 삶입니다.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배우고 또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돌아가시면 끝까지 성장시키는 것 이것이 진짜 성공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